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김프로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내일 7월 25일에 박근혜 재판, 이재용 재판 이거 텔레비전 생중계 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해서겠죠? 그럼요. 그렇게 볼 게 다분하고, 왜냐면 선고 공판이 중계가 됐었잖아요. 예. 그게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위상은 대법원보다는 사실 좀 떨어졌었거든요. 예. 왜냐면 역사도 짧고 그리고 대법관이 못된 분들이 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모든 국민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면한다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고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전혀 아무렇게 공개되지 않고 그냥 뭐 TV를 통해 가지고 그림만 그려지고 속보로만 나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뭐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판을 TV 생중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좀 뭐 오래됐어요. 고민이. 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규칙만 바꾸면 된다고 합디다.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법관들 마음이에요. 대법관들이 하기로 하면 그냥 하는 거고, 대법관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판사들이 얼마나 하고 싶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요. 대법관이 지금 12명인데 대법관 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되니까 8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과반 이상이 참석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대법관들 전부 12명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에 공개별로는 생중계를 가능하거든요. 근데 1, 2심 재판, 그러니까 뭐 주요한 형사재판의 1, 2심 재판들은 지금 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규칙을 내일 이제 모여가지고 바꾸기를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주 20일 날 회의가 한번 열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많기는 했는데 예.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할 거냐, 범위나 요건 이런 거를 정하는데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좀 연기된 거거든요. 25일 날 이걸 다시 정하자 했으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TV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까지 뭐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앞으로 주요 재판이라고 되는 모든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서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지난 6월 달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그때 중계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판사가 68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7% 가까이가 중계방송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국민적인 관심이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해도 된다라는 판사들의 숫자가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걸 정하면 되는 거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프로가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재판을 중계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SBS에 지금 재직하고 있다면은 법원에 중계차가 일단 가겠죠? 그럼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는 기술적으로는 라인을 하나만 들어가서 촬영은 한 대만 하고 그 라인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아마 트는 거 식으로 아마 할 거거든요. 풀을 구성해서 방송사가 이제 그 화면 하나를 받아가지고 중계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 변론을 하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뭐 판례가 바뀔 만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생중계를 하는데 문광부 산하에 있는 KTV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주요 방송사들이 속보로 할 만한 내용 정도는 아니어서 그것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동시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형사재판의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모든 카메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풀단이 한 개만 지정된 곳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 쓰는 형식으로 하겠죠. 3사가 다 받겠죠. 아무래도 사안인 만큼. 이거는 뭐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였지만 예. 이건 사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파면되고 나서 법적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3사뿐만 아니라 종편 뭐 케이블 전부 다 아마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인민재판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란 말에 동의하세요? 아이, 그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면요. 젖 같은 소리다.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젖 같은 소리다.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십자가 밟기라고 하지, 이 사람아. 십자가 밟아? 아니, 당신은 그럼 자유한국당이 신앙의 대상이야? 아니, 이거 꼭 어디 자유한국당 당원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아. 아니, 왜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민재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는 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형사재판 공개하거든요. 오, 그래요? 아, 그럼요. 미국에서는 그 이제 주요 재판에 대해서 뭐 실시간으로 보면 왜 주황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 받고 하는 모습이 다 실제로 공개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그러면 인민재판 하고 있다는 거니까. 물론 법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허용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예. 왜냐면 특히나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은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예. 정치인이라든지 뭐 아주 재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알 법한 공인들의 재판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중계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나와가지고 쇼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법적인 뭐 상식이 잘 없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복잡할 수 있고. 예. 근데 배심원단만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증거도 검토해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재판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중계하는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이제 막 정치적인 쇼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가지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논의하고 있을 내용은 그러면 공개할 만한 재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걸 잘 해놔야 나중에 그냥 뭐 아무나 재판할 때 와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쇼맨십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정밀하게 지금 가다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이재용 재판이 생중계된다. 이게 앞으로 전국에도 여파를 미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규칙이 개정이 되면 이게 이제 발효가 되고 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8월 달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뭐 결심이라든지 선고 재판이라든지 이때부터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달에 구속 만기가 찾아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심만 할 건지 뭐 선고만 할 건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부 다 이거를 뭐 개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해야 될 테니까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정도는 생중계되는 화면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론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테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건데 이거 뭐 수의를 입은 모습이 지금은 잠깐씩만 나오고 여러 번 봐서 사람들이 좀 무디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재판이 된다 그러면 선고를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뭐 중형이 좀 불가피해 보이잖아요. 중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뭐 그 아주 미세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한테 뭐 유리할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거를 반대하고 공개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뭐 선고나 뭐 결심 정도로 최대한 이걸 줄여보는 게 본인들의 최대 목표일 테니까 그런 뭐 목표를 가지고 아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그걸 이용할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뭐 운다든지 뭐 참담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또 초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그 동정 여론을 일으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TV 생중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까지 1, 2심 재판은 중계를 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위험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일 것이냐, 그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뭐 70% 가까운 판사들은 그런 쇼맨십의 장으로 활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선진국들 중에 일부도 재판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초대 가수를 불러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융통성도 기대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거는 당신 형사재판 때 합시다. 초대 가수. 아, 그래요. 데이브 니어를 부르고 싶습니다. 곡목은 한번 선곡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25일,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함께 주목하도록 하고요.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요즘 제가 SBS에서 매일 아침 1타 쌍피 해서 러브 FM, 파워 FM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벌이가 괜찮습니까? 뉴스 관장 뭐 이런 것도 하시던데? 뉴스 관장도 하고, 그건 또 별도야. 이게 진짜 SBS가 나한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사랑 주고 전 기쁨을 주는. 예전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정봉주 의원 자리 어떻게 좀 이제 못 들어갑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봉주 의원 자리를 어떻게 치고 들어갑니까? 그분의 그 확실한 토대가 있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프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SBS 여러 개 불려다니고 있는 김용민 씨에게 하청을 하고 있는. 참 인생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인생은 타이밍인데. 참 우리 김프로가 너무 경솔했어. 왜 그만둬 거기를? 그 좋은 회사를. 더 좋은 영화를 만들면 되죠. 네. 아니 근데 말이죠. SBS 최고위층 중에 한 분이 제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아, 그래요? 저 성대모사 하는 것도 들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곧 잘리겠네요. 그런가요? 근데 그분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프로도 옛 직장의 상사께서 또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직장에 있는 우리 옛 동료들의 소원 수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셔도 되겠네. 네. 제 앞가림을 하기가 바쁘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누구 소원 수리해주고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원세훈 이야기 합니까? 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이건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텐데 재판이 안 끝났어요, 아직. 그래요? 안 끝났어요. 그 양반이 그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구속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제 개인 비리로 구속됐다가 그 이후에 황교안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검찰하고 대판 싸웠죠. 요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돼버리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국정원법은 위반했어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대선에 개입한 거는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서 뭐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팀에서 잘려나가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가 들춰져가지고 또 옷을 벗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 1심에서는 원하던 대로 됐어요. 국정원법만 유죄가 나왔고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요게 2015년 2월 달에 2심 재판으로 항소심에 올라가가지고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나오고 법정 구속됐어요. 빅엿을 먹었습니다 그때.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거법도 인정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피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2심 판사가 김상환 판사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7월 달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뭐 무죄 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 무죄 취지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전 그런 취지를 담아서 파기환송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파기환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는 안 썼고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초식을 썼냐면 중요한 증거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던 중요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게 2심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뭔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5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서울고법 형사 7부로 다시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는 거의 한 2년에 가까이 재판이 질질 끌려요. 답이 안 나오고. 예. 그리고 결국엔 7월 말 8월 초 정도로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015년 7월 달에 파기환송 됐을 때는 최순실 게이트 뭐 1년도 더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서 이게 그냥 이대로 묻히나 싶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파면이 되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국정원에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15개 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재조사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변론이 종결이 되고 선고만 앞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증거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때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서울고법에서 한참 재판이 진행될 때 어떤 게 늘 얘기가 됐었냐면 기무사에서 비슷하게 선거 개입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 부대장이.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했던 근거들이 다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 그 지시로 볼 만한 증거들이 없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 전 원장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밑에 사람들이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선거에 개입한 게 있으니 예. 이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취지가. 예.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검찰에 새로 갖다 준 증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옛날에 검찰로 내려보냈던 국정원들의 자료. 왜냐면 국정원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찍어놓고 뭐 이렇게 이미 제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주요한 내용을 많이 삭제하고 보내줬어요.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지시했던 뭐 이런 것들도 삭제된 게 많았고. 그래서 그냥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만 봐서는 이게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뭐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녹음돼가지고 그 녹취를 다 풀어놓은 녹취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된 거예요. 오. 근데 거기에는 2012년에 있었던 서울시 선거 관련해가지고 막 지시하는 대목도 나오고. 박원순 시장이 출마했던 재보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 반론을 하고 뭐 이거를 증거로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절차들이 이제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 검찰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배석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전에 받았던 2심처럼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굉장히 빅 엿을 드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어서 예. 이게 거의 뭐 정권과 교회를 같이 하는 5년 내내 시끄럽게 그냥 막 재판만 진행되다가 그냥 유야무야 묻힐 뻔한 사건이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어서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의미를 다 캐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아. 뉴스가 일요일 저녁인가 나왔는데 별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네, 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요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3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한 셈인데 네. 파기환송된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파기환송된 거라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2심에서 했던 선고를 뒤집어야 하는데 뒤집을 일이 없네요. 새로운 증거가 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어떠냐면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증거관계를 막 따져가지고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모아놓고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법원으로 3심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예. 그러니까 거기는 법 적용이 잘 됐느냐. 법리적으로 법 적용이 잘 돼서 문제가 없느냐를 따지지. 거기서는 사실관계가 어떠냐를 놓고 증거관계를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심에는요. 피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기환송이 돼서 내려오면 그게 새롭게 쟁점이 돼가지고 뭔가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부실하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다시 뒤집히게 되면 그걸 다시 대법원 올라가서 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대법원의 권위가 약간 좀 무너질 수 있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한번 파기환송이 되면 그게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고법으로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새롭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추가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변론이 다시 뭐 2년 가까이 끌어와서 이제 거의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는 한데 막판에 다시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론이 재개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계속. 이 쟁점을 다룰 때까지. 그러면 증거로 제출을 한 거니까 이걸 증거로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변호인 측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정 못하겠다. 이거 판사가 보는 증거로 우리는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증거가 제출되게 만든 사람들을 직접 법정으로 데려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검찰이 하겠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이거는 국정원에서 스스로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검찰이 새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다시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세훈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아니 원세훈이 최윗선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윗선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유죄로 확정이 되고 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새롭게 뭔가가 돼가지고 새로 처벌을 받을 대상이 없어요, 일단. 왜냐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계시죠. 나머지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새로운 사건이 더 커질 수는 없어 보이지만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탄핵 국면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판사들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기사가 일부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근데 탄핵 국면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큰 일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것이 법원 내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문제가 돼서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같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질질 끌면서 법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힐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결과를 어떻게든 내고 싶었던 법원 수뇌부의 노력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고 그것들이 최근에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쳐다보시면 그 일과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뭔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이 또 인정된다면은 형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고법 형사육부에서 징역 3년을 이걸로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후에 형사 7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한 것들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한 3년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사실 워낙 오래된 인물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선거법이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는 사실 지금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판결이 안 나서 그렇지 누구나 다 짐작하잖아요. 그렇게 그랬을 것이라고. 그걸 어떻게든 증거를 없애가지고 가려보겠다고 노력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었던 건데 이제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왔으니 그냥 그거에 따라서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사건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저는 법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딱 떨어지는 재판을 이렇게까지 길게 이상하게 끌어온 게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라는 거를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들의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사상 가장 많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 막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고 지금 외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도 맥을 같이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심선언이 터져나오거나 판사 중에 누군가 부당한 뭐 재판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있는 사건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랬을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있는 사건이어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챙겨서 보시면
그리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원세훈이면 밀항한다. 밀항해. 아, 정말. 이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네. 자, 오늘의 결론은 착하게 살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마도 착하게 사셔야 돼요. 김프로 타박하지 말고.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죠? 아이간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새벽 5시 40분인데, 원래는 이제 전날에 녹음을 해야 할 텐데, 연락했더니 뭐 시사회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어제 그 택시 운전사 곧 개봉될 영화 시사회 참석하느라고. 예. 밤에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요. 부득불, 새벽에, 뭐, 익숙합니다, 이제. 5시에 녹음하는 거는. 그래요. 뭐 3번 해놓고 익숙하다고. 어쨌든, 어때요? 택시 운전사 재밌어요? 재미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야, 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택시 운전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괜찮습니다. 아, 영화적 완성도도 높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이제 평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의형제를 만들었던 감독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남의 시선을 그 의식합니까? 김프로? 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이게 아직 지상파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상파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SBS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한국당을 이 사람이 지지하나 반대하나 헷갈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헷갈려할 분들은 없지만 여하간 형식상으로라도 하여간 우리 김프로하고 새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세훈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 적폐 청산 TF가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검찰에다가 전달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2013년에 국정원이 이미 검찰에 제출을 했었는데 어제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취록 중에서 한 100여 군데 발언을 이제 삭제하고 나서 보냈거든요. 사실상 누더기 자료를 검찰에다가 보낸 건데 누더기도 누더기지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 누더기를 만든 게 이제 증거로 사용될 만한 부분들을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보낸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 주도했는지를 봤더니 국정원 감찰실이 주도를 해가지고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 감찰실에 누가 있느냐? 검찰에서 파견 나간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검사들이 이거 검찰에 제출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이제 보낸 거니까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출을 했다고 봐야 되죠. 와, 자, 그런데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매달 한 번씩 이제 부서장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회의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다 녹취록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5월 이후에는 이제 그 녹취 자체도 못하게 하고 문제가 될까봐 해가지고 녹취록 자체는 이제 2012년 5월 달까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뭐 19대 총선에 개입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에 개입하라고 막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예.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뭐 언론사를 없애버릴 생각도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막 질책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굉장히 내용만 놓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악마가 됐을까? 전 이분이 낡은 시대의 그 치안기관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의인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데 있는 줄 알았더니 평생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던 양반이더만요, 원세훈 씨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도대체 뭐라고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뭐 안기부에서 오래 뭐 잔뼈가 굵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 활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인연이 굉장히 깊은 최측근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런 지시가 과연 혼자서 그냥 생각해서 한 거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MB의 재가가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했을 리가 없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MB의 지시, 뭐 MB와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예, 예.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MB와의 관계 그리고 윗선에서 뭔가 이렇게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 원세훈 위가 바로 이명박 아니에요, 이명박. 네. 이명박이 시켰을 것 같고 느낌에. 상식적으로 봐서 다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던 거를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앴거든요. 뭔가 권력기관을 독대하게 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국정원장이 들어가가지고 독대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장에게 어떻게든 뭘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MB 때 이제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늘 독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뭔가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MB나 MB 주변은 좀 상당히 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이건 뭐 선거 공작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게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MB정부 시절 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2012년 대선에 개입했던 일이고, 예. 그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협하라는 그런 문건도 발견이 됐었고요. 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뭐 논두렁 시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3가지가 MB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따로 보자면 현재 감사원이 뭐 4대강 사업을 다시 이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보면 롯데 월드타워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4대강이라든지 방산비리라든지 뭐 자원외교 비리라든지 이런 게 검찰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아니 이런 족 같은 멘트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덮어줘야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가? 아니 그러면 노무현은 왜 수사를 했어? 이 개새끼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치 보복 아니야 그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라도 했나? 이 정말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여론이 얼마나 일겠느냐.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자기들이 여지껏 이제 했던 그리고 굉장히 비열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국민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잘하네요. 그러면 더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여론도 이렇게 치고 나가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역풍이 불거나 무슨 뭐 안 좋은 뭐 기류가 형성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전 정부 내지는 이제 전 정부, MB 정부까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원세훈 4년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밝혀진 자료에 담겨 있는 범죄 혐의 이걸 다 포함해서 4년형을 구형한 것은 아니겠죠? 네, 그게 변론이 재개가 돼가지고 변론이 재개됐다는 얘기는 이제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옥신각신하는 게.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구형이 있었거든요. 결심 공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 몇 년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검찰이 이제 재판부한테 얘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징역 4년형에 자격정지 4년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거든요. 다음 달 30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이 벌어져서 이걸 가지고 뭐 증거가 맞느냐 어쩌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 달에 선고하겠다.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들을 재판부가 이제 증거를 인정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전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들이 좀 없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증거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던 상태인데 예. 새로운 증거가 지금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어려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했던 재판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뭐 99% 정도는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예. 근데 왜 4년형밖에 구형을 안 했느냐. 이렇게 되면 더 위중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중한형을 구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검찰이 예를 들어 4년형을 구형했을 때 재판부가 4년형 갖고 되겠냐? 한 10년형은 해야지.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판부가 나서서 검찰이 4년을 했는데 더 형을 때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구형량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중하다고 판단되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겠죠. 검찰보다 더 높게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걸 도대체 그러면 왜 4년형밖에 구형을 안 했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원심에서 1심 할 때 그렇게 구형이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개 가까이를 검사들이 가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가리고 뭐 압수수색도 막 협조 안 하고 뭐 체포하는 것도 체포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호를 하는 상황에서 거의 흉내내기식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수사팀은 또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막 싸움이 일어나면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싸우면서 막 이렇게 수사를 어렵게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모아서 구형을 하려다 보니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중형을 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징역 4년형 정도를 구형하자라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된 자료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4년을 뛰어넘어서 더 중한형을 선고를 바로 앞두고 구형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단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증거인멸죄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돼지 엄마가 만약에 뭘 잘못했어. 김프로를 막 때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갈취하고 갈취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막 없앤단 말이에요. 녹음 파일도 지우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제출될 증거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혼자서 김프로를 막 이렇게 괴롭힌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없애도 괜찮지만 만약에 김용민 씨 말고 김용민 씨가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없앴다. 그럼 그거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그럼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가지고 밑에서 뭐 차장이라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증거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죄를 없앤 것도 되니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이제 MB 윗선, 그럼 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측근의 수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개입해가지고 같이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추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만약에 4년 내지는 그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었던 게 있기 때문에 뭐 3, 4년 정도가 선고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가서 이제 복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더해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더 형을 중하게 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뭐 문제가 될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고 그냥 추이를 좀 지켜보셔도 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뭐 우리야 뭐 제3자니까 4년형이 많다 적다 이러지만은 원세훈한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결심곡판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표정이 찍혔던데 예. 굉장히 낯빛이 좀 어둡더라고요. 아, 이게 큰일 났다. 예. 이제 골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본인이 직감적으로 하는 것 같고 예. 사실 파기환송심 결과 나와가지고 본인이 석방될 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표정을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각오한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한 달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원세훈 씨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지시한 윗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윗선은 아무개다.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대지 엄마가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초대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대국민 퍼포먼스를 한번 하시자. 서초동 김반장 코너 대신에 하루 정도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은 쉬고. 그렇지. 원세훈이 나오는데 뭐 김프로 누가 듣겠어. 하긴 그렇지. 뭐 무의미하지 김프로 코너는. 예, 그럴 때는. 그렇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김프로가 싸니까 쓰는 거예요. 싸니까. 싸니까 쓰는 거지. 뭐 당신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원세훈 씨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윗선을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당신도 감옥에 가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형량은 대폭 줄겠죠. 예.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이 무엇인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뭐 꼭 법정에 가서 무슨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은 재판부가 반영하지 않겠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뭔가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반영이 뭐 여러모로 되겠죠. 그리고 뭐 꼭 자기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받겠다기보다도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하는 이런 뒤늦게라도 있는 거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공직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사실은 좀 가져봅니다. 예. 자신이 혜택을 베풀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 감옥 갔고 또 자신의 밑에서 거의 몸종 역할을 했던 사람도 지금 구속 위기에 놓였고 그런 MB인데 어제 홍준표와 만나던 MB의 때깔은 정말 기름이 좔좔 흐릅디다. 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어디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얼굴에 쳐발랐는지 들기름일까? 나중에 뭐 빠지는 날이 오겠죠, 기름이. 네. 자, 다음 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